안녕하세요. 귀토리 책방의 귀토리입니다. 오늘은 귀토리 책방을 여는 첫날인데요. 여러분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채널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책을 소개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 또 책의 즐거움, 또 책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책,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19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정확히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레이 브래드버리는 20대 무렵부터 다작을 한 작가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화씨 451, 화성연대기 같은 작품을 비롯해서 500여 편의 소설, 희곡, 시 등을 남긴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화씨 451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서를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시대에나 금서는 존재해 왔지만 이렇게 책 읽는 것 자체를 금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충격적인 설정으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자면, 화씨 451은 섭씨 232도 정도의 온도를 뜻합니다. 책 속에서 방화수들이 책을 불태울 때 등유를 뿜고 거기에 불을 지르는데, 이때 책을 태우기 적당한 온도가 화씨 451, 즉 섭씨 232도 정도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불태우는 온도인 화씨 451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얼거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장르는 공상과학 소설, 즉 SF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이기도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 소설이죠. 배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은 몇 년도다라고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 작가가 작품을 쓸 당시에 가까운 미래 사회를 시간적 배경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현재쯤의 사회, 2000년대 그쯤이 아닐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미국의 어느 도시입니다. 또 사회적인 배경을 보자면 특정한 시공간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 미국의 어느 도시이면서도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독특한 설정이 담긴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5명의 인물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주인공인 방화수 몬테그입니다. 몬테그는 직업이 방화수인데요. 방화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방화수는 말 그대로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fireman이라고 하는데, fireman은 지금 현재는 소방수, 즉 불을 끄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 책에서는 독특하게도 불을 지르는 사람, 불태워 없애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클라리세, 옆집 소녀죠. 몬테그에게 이런 책을 불태우는 사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인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 소녀가 사라져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몬테그에게 자극을 주고 어떤 의문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인물로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체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몬테그의 아내 밀드레드입니다. 매일 약에 취해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벽면 스크린에 둘러싸여서 드라마에 빠져있는 그런 인물이죠. 네 번째는 방화서의 서장인 BT입니다. BT는 이 사회체제를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책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또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이런 것을 역설하면서 그 책을 불태워 없애는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였던 파버입니다. 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몬테그가 방황할 때 그 책의 가치에 대해서 힌트를 준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체제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몬테그에게 힌트를 주는 인물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주로 그 인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을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잘 읽기 위해서 인물들을 분류해 본다면 이런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인물과 저항하는 인물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대표적인 인물, 사회체제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또 할 수 있는 BT가 있겠죠. 방화서 서장으로서 이 책을 불태우는 사회체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BT와 또 사회체제에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스크린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밀드레드, 또 순응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밀드레드의 친구들인 여러 부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로 방화서에서 출동해서 집을 불태우는 사람, 불태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 즉 불타 죽는 사람들, 집이 불태워지는 사람들, 그 집의 주인들을 의미하겠죠. 이분들이 이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도시를 떠나 숲속에서 살아가는 불황자들, 이들은 불타 죽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저항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 교수였던 파버라는 인물, 또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않지만 책을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런 사회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클라리세와 그의 가족들도 이 사회체제에 의문을 품고 소극적이지만 저항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즉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부에는 1부, 2부, 3부에는 각각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부에는 난롯과 셀러맨더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셀러맨더라는 것은 화사, 즉 불의 정령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불을 지르는 사람인 몬테그 또는 거기에 나오는 방화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부의 제목 채 그리고 모래에는 몬테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 담겨 있는데 사건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은 책을 태우는 불꽃이기도 하겠지만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 타오르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도시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타오르는 불꽃은 중의적인 뜻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화수 몬테그가 자신이 불태우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자신이 하는 책을 불태우는 일에 의문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부에서는 몬테그가 밀드레드에게 책을 읽어주고 파버를 찾아가 책의 의미와
또 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다음 녹색 귀마개를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2부의 제목은 채와 모래인데요. 몬테그는 파버에게 다녀오는 길에 옛날 어린 시절에 사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촌이 짓궂은 장난으로 채에 모래를 가득 채워보라는 장난을 하게 되는데요. 몬테그는 채의 모래를 부어도 계속 아래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채를 채울 수 없는 경험을 하고는 모래밭에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어도 몰래 숨어 읽다가 결국엔 발각될까봐 태워버려야만 하는 그 현실. 그런 현실에서 몬테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채지만 정말 열심히 모래를 붓다 보면 어느 순간 모래가 채워져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대형 스크린에 둘러싸여 희희낙낙하는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모여서 TV 속 인물들과 아주 끔찍한 장면들, 아주 선정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희희낙낙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몬테그는 홧김에 그녀들에게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부인들은 몬테그의 집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몬테그는 그 상태로 출근을 해서 지시대로 출동을 하게 되죠. 과연 몬테그가 출동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렇게 출동 명령서를 받는 것으로 2부는 끝이 납니다. (3부에서는) 몬테그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어떤 사건을 겪고, 이것은 스포일러가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고는 수배자 신세가 됩니다. 수배자가 된 몬테그는 도망을 쳐서 일단 파버에게 조언을 구하는데요. 파버는 불황자들을 찾아가라고 알려줍니다. 몬테그는 파버의 조언대로 불황자들 캠프를 찾아가서 숨게 되는데요. 그때 도시에는 핵폭탄이 떨어지고 도시 모두가 또 사람들도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빗겨나 숲속에 있었던 불황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들은 사람책이기도 합니다. 그 불황자들의 정체는 책을 불태우는 사회에 저항해서 책을 간직하기 위해 도시에서 빠져나와 숲속에 살면서 스스로 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의 모든 문장을 읽고 또 읽어서 자신 안에 체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 사이에 숨어 들어간 몬테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이 책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통해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은 불태우자입니다. 몬테그가 방화수란 어떤 사람들인지 옆집 소녀 클라리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월요일에는 밀레이를, 수요일에는 휘트먼을, 금요일에는 포크너를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우자. 그리고 그 재도 다시 태우자. 우리들의 공식 슬로건이죠. 이렇게 몬테그는 클라리스에게 방화수란 어떤 인물들인지 그들의 공식 슬로건을 들려줌으로써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방화서 서장인 비티가 몬테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는 몬테그에게 이 사회체제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역설하는 장면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그, 평화라고 경품대회를 열어.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나 수도 이름,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작년에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했는지 잘 외우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해석이 필요 없는 정보를 잔뜩 집어넣거나 속이 꽉 찼다고 느끼도록 사실들을 주입시켜야 돼. 새로 얻은 정보 때문에 훌륭해졌다고 느끼도록 말이야.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움직이지 않고도 운동감을 느끼게 될 테지.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야. 세 번째 문장은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또 의문을 가진 옆집 소녀 클라리세가 몬테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세상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건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저 떼거리로 모여있기만 하면 뭐해요?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그냥 모여있기만 해도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수업 1시간, 야구나 배구나 달리기 같은 체육 1시간, 그리곤 멋대로 정리한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역사 수업 1시간, 그림 감상 1시간, 그리고 또 운동 시간.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클라리세의 대사는 작가의 비판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전체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클라리세의 대사 속에 담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사회체제에 순응하고 어떻게 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쾌락에 젖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생각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두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는 배부른 돼지의 삶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 사회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양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의문을 갖게 된 몬테그의 대사입니다. 우린 행복하지 않아요. 몬테그가 파벌을 찾아가서 고민을 토로하는 장면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지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세상인데 우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그동안에 사라진 거라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불태워 없앤 책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풍요롭고 쾌락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공되는 사회에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에 의문을 품은 몬테그는 아내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TV에 빠져서 사는 밀드레드, 진짜 인간관계에는 소홀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TV 속 가상세계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밀드레드에게도 몬테그가 이런 의문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밀드레드를 설득하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맙니다. 밀드레드는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쾌락을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의식을 잃고 나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위를 세척해주고 혈액을 교환해주는 그런 사회 체제에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몬테그가 갖게 되는데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또 아름다움, 선, 이런 가치들이 사라져버린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장은 파버가 몬테그에게 이러한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는 건 책이 아니야. 당신은 낡은 축음기 음반에서, 낡은 영화 필름에서,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에게서 책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자연 속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 속에서 찾아보시오. 책이란 단지 많은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의 한 종류의 따름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을 담아두는 것이지. 책 자체에는 전혀 신비스럽거나 마술적인 매력이 없소. 그 매력은 오로지 책이 말하는 내용에 있는 거요. 다음 문장은 불황자들 중에 그레인저라는 이분도 이제 원래는 대학의 교수였던 인물인데 이 불황자가 되어서 사람책으로 거듭난 인물이죠. 이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주 옛날 우리 손에 책이 쥐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을 모욕했을 뿐, 우리보다 먼저 죽은 가엾은 사람들의 무덤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에 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책이 된 그레인저라는 인물이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야만적으로 변해버린 사회, 결국엔 풍요로웠지만 인간의 생각을 제거해버린 사회, 선이나 미, 진리, 이런 가치들을 제거해버린 사회가 결국 어떤 식으로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는 이 책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은 독서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제기하는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질문하며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책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질문해야 합니다. 또 그 주요 내용 중에서도 탐구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 2016년 12월에 번역돼서 출간된 핵심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교육연구가인 제이 맥타이와 그랜트 위긴스라는 인물이 지은 책입니다.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정혜승 교수님께서 번역해서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핵심 질문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도 활용하면 아주 좋은 독서법을 몸에 익힐 수 있는데요.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수렴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수렴형 질문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방형 질문은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개방형 질문은 사고를 발산적 사고, 또 창의적인 사고, 또 탐구를 촉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린 질문, 탐구를 증진시키고 사고력을 촉발하는 질문, 또 그 책의 핵심적인 주제를 건드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핵심 질문을 책을 읽으면서 뽑아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해 보는 것이 책을 깊이 읽게 또 넓게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기할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책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몬테그가 의문을 가졌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의문을 가져보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책을 뜻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 그런데 파버라는 인물은 책이 단순히 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책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국가는 개인들의 정신 상태, 가치관까지도 지배하려고 듭니다. 또 인간의 행복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직접 정의를 해서 그것대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죠. 그런데 국가는 과연 개인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질문하고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통제되고 안락한 삶, 그리고 자유롭고 위험한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인간다운가, 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 생각,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통제되어 있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지금 화씨 451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제공되어 있는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삶에 저항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스스로 진선미의 가치를 탐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 그렇지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삶이 더 인간다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독서법은 신토피컬 리딩, 비교 독서인데요. 가장 수준이 높은 단계의 독서법이기도 합니다. 비교 독서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책들을 함께 비교하며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이 국가와 개인의 삶에 대해 강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루소의 사회계약론 같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책을 불태우는 사회라고 했을 때 어떤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비교 독서의 방법입니다. 이 신토피컬 리딩에서 꼭 책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함께 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퀄리브리엄은 화씨 451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책이나 예술 작품을 금지한 사회적인 설정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책을 불태우는 장면, 예술 작품을 불태우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방화수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그 방화수가 자기 일에 의문을 느끼고 회의를 갖고 사회체제에 저항한다는 점도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불태우던 책들 중에 한 권을 집어서 이제 방화수였던 한 인물이 읽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이츠의 시입니다. 그 시 중에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하늘의 천이라는 시를 아주 감동적으로 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액션 장면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재미있게 그렇지만 감동적으로 이 책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읽어볼 수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 그리고 SF 소설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미래 설정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공장에서 출고되는 사회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공장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지능과 감정 이런 것들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요. 화시사오일과 함께 읽어본다면 더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과 그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자의 대화를 한 장면 꼽아 보았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까 우리가 제기했던 핵심 질문 3가지 중에 어떤 질문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바로 3번째, 통제된 안락한 삶과 자유롭고 위험한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인간다운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이 책과 닮아 있는데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이라면 꼭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토리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